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 남자의 결정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가 움직이면 국가의 통화가 요동치고 기업의 운명이 바뀌며 수십억 명의 삶이 영향을 받죠. 그의 이름은 레리 핑크. 그리고 그가 이끄는 회사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금, 은행, 기업, 심지어 정부의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고 있어요. 현재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은 약 10조 달러. 이는 독일과 일본의 GDP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블랙록의 진짜 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구조에 있죠.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금융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블랙록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 레리 핑크.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히피 문화에 빠져 있을 때 핑크는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죠.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엔 정치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UCLA에서 우연히 들은 한 부동산 수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976년 24세의 그는 월스트리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투자은행 퍼스트 보스턴에서 채권 거래원으로 시작한 그는 곧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죠. 그가 주목한 것은 새로운 금융상품, 모기지담보증권 MBS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어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핑크는 이 분야의 개척자가 되었고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며 30대 초반에 이미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험이 숨어 있죠. 1986년 핑크는 금리 변동을 잘못 예측해 회사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 상품마저 잘못 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그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결국 그는 퍼스트 보스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핑크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후 자신만의 전략을 리스크 컨트롤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철학은 훗날 블랙록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근본이 됩니다. 1988년 핑크는 사모펀드 거물 스티븐 슈원츠먼과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바로 블랙록. 그들은 기존의 월스트리트와는 달랐습니다. 감 대신 데이터, 직감 대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관리를 모든 투자 판단의 중심에 두었죠. 그들의 비밀 병기는 바로 알라딘이라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만 개의 금융 상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1994년 채권 시장 폭락 때 대부분의 투자 회사가 몰락했지만 블랙록만은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스트리트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죠. 문제가 생기면 블랙록에 전화해라.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핑크는 직원들과 지분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슈워츠먼은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1994년 두 사람은 결별했고 핑크는 블랙록의 완전한 통제권을 손에 넣습니다. 이후 1999년 블랙록이 상장하면서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죠. 핑크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채권, 주식, 부동산, 헤지펀드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전략은 알라딘을 다른 금융회사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경쟁사들조차 블랙록의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곧 금융시장의 운영체제의 독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핑크는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모기지담보증권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그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달라. 그 결과 블랙록은 정부의 구조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미국 금융 시스템 회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은 정부와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구축했죠. 2009년 블랙록은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BGI를 인수합니다. 이 거래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ETF 운용사가 되었죠. 그 이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수동적 투자자로 분류되었어요. 자신의 돈이 아니라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었죠.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막대한 지분을 통해 기업의 임원 선임, 임금 정책, ESG 전략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이제 블랙록은 미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킹메이커가 된 겁니다. 블랙록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회전문 인사로 불리는 구조를 통해 정부와 끊임없이 인적 교류를 이어왔죠. 재무부, 연준, 증권거래위원회 등 핵심 기관 곳곳에 블랙록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고위직이 퇴직 후 블랙록으로 가기도 하죠. 이런 인맥 덕분에 블랙록은 규제에서 자유롭고 정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블랙록은 환경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석유 기업에 투자하면서 무슨 친환경이냐? 비판이 거세지자 핑크는 ESG 전략을 내놓죠. 하지만 이내 또 다른 비판이 터집니다. 좌파에서는 위선이다. 우파에서는 정치적 세뇌다. 결국 핑크는 2023년 공개적으로 ESG에 실망했다고 인정하며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핑크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눈은 인프라에 향했습니다. 도로, 공항, 항만, 전력망. 사람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산이자 정치적 논란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야. 2024년 블랙록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GIP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며 이 분야의 세계 최대 플레이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랙록에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핑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전후 재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문제는 블랙록이 동시에 방산업체의 대주주라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그 전쟁의 폐허를 재건하면서 또 돈을 버는 구조, 비평가들은 이를 이중 수익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인프라의 민영화는 새로운 위험을 낳습니다. 영국의 물 민영화처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이 오르고 유지보수는 뒷전이 되죠. 블랙록이 전력망, 항만, 공항을 소유하게 된다면 국가의 운명조차 이들의 수익 논리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힘은 우리가 그들에게 맡긴 돈에서 나옵니다. 연금, 보험료, 예금, 우리의 돈이 그들의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어떤 독점도 영원하지 않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도 ATT도 언젠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 기술의 민주화, 그리고 새로운 대한금융의 등장. 정치권에서도 좌우 양쪽에서 블랙록의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거대 기술기업 규제에 나섰고 이제 금융으로 그 시선이 향하고 있죠. 레리 핑크는 올해 72세, 언젠가는 무대를 떠나겠죠. 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소수의 금융제국이 세계를 지배한 시대, 아니면 그 권력을 견제해 더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든 전환점.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블랙록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니까요.